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에너지주가 유가 상승으로 반등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1% 하락한 21,394.7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6% 높은 2,438.30에 나스닥 지수는 0.46% 오른 6,265.2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 속에 연방준비제도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관망세를 보이며 미국 국채 수익률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추가적인 통화 긴축의 필요성에 대해 엇갈리는 발언을 쏟아냈지만 국채 수익률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주도의 원유 생산량 감축 합의 이행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주간으로는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일 대비 배럴당 0.6% 상승한 43.01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유통 파괴 충격이 미국 유통업계 전방위로 확산되며 올해 폐점하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인 시어스는 미국 내 매장 20곳을 추가 폐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어스뿐만이 아니라 300여 개 미국 소매업체들이 올해 파산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에너지 업종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0.75% 상승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장을 좀 이끄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유가 상승이 오늘도 일어났고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과 S&P 지수는 오른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도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 증시는 상승 동력의 공백이 좀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기술적 상승 국면에서 재차 상승을 해주면서 0.35% 상승했습니다. 2,378.60의 장을 마감한 바가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670선에 다가선 668.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장은 어떨까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어떨까요? 일부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문재인 신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이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청문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사실 이전을 살펴보면 김상조 위원장의 임명부터 그리고 그 전에 지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숱한 화제를 낳아왔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에 지금 벌이고 있는 경제개혁의 행보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함께 시장 귀추가 주목된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번 주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일정들은 일체 접어둔 채 한미 정상회담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난제가 좀 해결이 될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일단 김상조 위원장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누가 될 것이냐, 숱한 또 여러 가지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도 있었는데, 김상조 위원장이 오르면서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일단 대기업 저격수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도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사부터 해서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재벌, 저격수, 이런, 별명을 갖게 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실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별명이 바로 이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입니다. 예, 예. 본인은 한평생 재벌을 저격해 본 적도 없고 재벌이란
단어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재계에서는 재벌 저격수의 대표적인 인물로 장하성 정책실장과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저격수란 말이 영어로 스나이퍼 딱 숨어 있다가 재벌만 겨냥을 해서 쏜다. 이런 게 저격수거든요. 이런 질문이 나오게, 이런 별명이 나오게 된 것은 한국적 어떤 상황이 때문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이 재벌들의 이제 문어발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제 제일 심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또 재벌과 상대해서 그걸 시정하는 노력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재벌은 워낙 힘이 강하고 모든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회유를 하거나 압력을 가했을 경우에 거기에 살아남아서 꼿꼿하게 계속 재벌 개혁 이슈를 그 화두를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견뎌낼 수 있는 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이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하고 장하성 그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 두 분은 한평생을 재벌 개혁 이슈만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주총장에 이래 나가보면 항상 두 분이 주총장에서 그 각 재벌의 행태들을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답을 요구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유일하게 주총장에서만 얘기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걸 떠나서는 서로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됐었으니까, 특히 그 김상조 교수는 그 참여연대 재벌 팀장을 할 때도 각 기업들한테 질문서를 쭉 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십 개의 질문서를 보내는데 뭐 본인이 나중에 그 수료한 얘기에 따르면 끝까지 삼성과 이 한국화약은 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본인이 한평생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그걸 주창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와서는 결국 삼성그룹에서도 김상조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서 사장단 회의에서 특강을 듣게 되는 이렇게 이런 날, 그러한 불굴의 정신, 그것이 오늘날 재벌 저격수라는 호칭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삼성 주총장에서 한번 그 퇴장당한 유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가 아닙니다. 뭐 많습니까? 예, 실려서 엎혀서 강제로 쫓겨난 적도 있고요. 이제 주총장에서는 한 번 이래 질문을 하게 되면 중간에 질문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재벌들이 이제 이 김상조 교수하고 장하성 교수를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주총장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그분을 업어서 쫓아내는 그런 어떤 총극도 아주 여러 번 벌어졌었죠. 예컨대 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처럼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에 취임식에서 뭐 취임사부터 화제를 낳았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말씀을 하실 때 온화한 미소가 보이다가 공정위 직원들한테 밖에서는 절대 이런 걸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표정 변화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가장 눈에 가시던가요? 본인의 소신을 실어서 얘기할 때는 그 눈길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평소에는 굉장히 또 자상하죠.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바로 직전까지만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경상북도 구미 출신이에요. 이 구미 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에요. 그렇죠. 정치적인 교양이죠. 예.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맞아요. 생각도 있고요. 박정희요.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 출신이지만 그 아버지인 박근혜 대통령 구미가 고향입니다. 구미의 동향이에요. 동향이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업적을 평가해 놓은 글을 여러 번 썼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경제학자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고 뭐 5천년 가난을 해소했다 이렇게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김상조 교수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생겼고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놓은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분이 지금 질문하신 대로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사에서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서슬프르게 했던 대목이 공정거래위원장의
외에 직원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어쩌다가 공무원인 어공이다. 근데 당신들은 늘공 아니냐. 늘 공무원하는 늘공인데 어공이 늘공에게 한마디 하겠다. 자, 로펌 사람 만나지 마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선배들 만나지 마라. 그거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경고를 했습니다. 역대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런 취임사를 한 것은 없었죠. 전후후무한 일입니다. 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나 로펌 사람들이 공정거래위원들과 만나서 로비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을 폄훼시키고 변절시키는 그런 아주 악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선배라도 만나지 말고 꼭 만나야 되겠다면 낮에 사무실에서 만나고 그 만난 결과를 회의록으로 남겨라. 일지로 남겨라. 이거거든요.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배들이 그만두고 로펌 들어가서 오히려 후배들을 표병시키고 후배들을 정책을 가로막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부터 우선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뇌물 혐의에 어떤 구설수에 오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선후배들 간에 결탁하지 마라. 뭐 이런 점이 굉장히 인상을 끌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세 가지 초점인데, 그날 취임사에서. 첫 번째는 그 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 두 번째, 을의 한숨, 을의 눈물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 똑바로 하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취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공정거래위원장들의 취임사가 이렇게 화제가 된 적도 교수님 없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1981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면서 한쪽으로는 재벌들을 규제해서 단속한다고 그랬지만은 이 전속 고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로 고발권을 전부 전담시킴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재벌을 도와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없었다면 일반 을과 갑의 전쟁 또는 그것이 소송이 될 수도 있었는데 모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맡아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음만 먹으면 시장에서 일어나가는 불공정 행위, 을의 어떤 눈물 이런 것도 다 그냥 묵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번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주목을 끈다. 특히 그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바로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국민적 관심이 참으로 지대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무소불위의 막강 권력이 이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문재인 신정부의 지금 이제 앞으로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경제팀의 핵심이 지금 뭐 트라이앵글이 구축이 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청문회에서 무난하게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장하성 정책실장 아까 말씀하셨던 김상조 위원장이 첫 회동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정책에서 또 맞는 역할이 있을 거예요. 이 세 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주요 현안이 있으면 이제 중앙청 서별관이라는 데서 만나서 밀실회의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서별관 회의죠. 예, 대우그룹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그룹을 해체한다든지 이런 주요한 사안들을 서별관에서 했는데 그래서 서별관 회의란 말이 꼭 뭐 비리의 상징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세 분들 경제 수장들이 만나면서 다시는 서별관에서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장소를 광화문 부총리 집무실로 택했어요. 그것은 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주려는 직제상 누가 높다 낮다라는 걸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예.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지금 동급이거든요. 그러긴 한데 아무튼 이 세 사람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것은 김동연 부총리 팀이다. 경제팀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세 사람의 그 회동의 첫 번째 효과는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팀이 실패했다고 이제 지적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각자
개별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팀 플레이가 되지 않고 개별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중구난방식 정책이 좀 어지럽게 서로 상극이 되는 정책까지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종합적인 정책 구상, 이것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맡기로 하고, 그중에서도 재벌 정책과 관련된 공정거래제도는 바로 김상조 위원장, 그리고 정부 조직을 통해서 정책을 실현하는 거, 내각을 통과하는 거, 이것은 김동연 부총리한테 맡긴 그런 확연한 역할 분담과 동시에 팀플레이 체제를 가동했다. 그런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연한 세 분께서 모였지만 이게 시너지가 나려면 또 이렇게 한 팀, 원팀으로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정책적 공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첫 번째로 이제 단도리를 한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상조 위원장과 4대 그룹이 좀 모였다 뭐 이런 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삼성, 현대, SK, LG인데 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인 4대 그룹은 김상조 위원장을 보면서 좀 무섭다라는 표현도 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좀 주로 나왔을까요? 그렇죠. 뭐 해외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이 있고 지금 이 경쟁법이 세계적인 대세가 되어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재벌 총수들을 취임하자마자 부르는 사례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강철규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 초기에 강철규 위원장이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상당히 좀 그 재계가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김상조 위원장의 나름대로의 하나의 업무 스타일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따라라. 이렇게 가는 형식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김상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평생 그동안에 참여연대를 해왔던 이런 거를 보면 좀 스스로 해줬으면 좋겠다. 스스로 해주고 안 되면 그때 법을 가동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생긴 지도 얼마 안 되고 아직까지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 자수하고 스스로 좀 협조를 해주세요. 자발적인 재벌 개혁을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정부가 강제하겠다. 뭐 그러면서도 동시에 각 재벌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이런 것을 듣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재벌 정책을 꾸려가는 하나의 정책 운영 방식을 선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필 왜 4대 재벌만 불렀을까? 여기에는 김상조 교수가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제도 경제학파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어떤 경제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많이 두는 경제학자 그룹인데 그 제도 경제학에서 이 경제 정책의 효과를 얘기할 때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는 똘똘한 몇 명들을 시범적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그게 도미노 이펙트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김상조 교수도 평소에 뭐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그런 제도 경제학파의 도미노 효과 때문에 4대 재벌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4대 재벌을 함으로써 그 효과가 전 기업들한테 미쳐가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4대 재벌의 이 시장 점유율이 워낙 큽니다. 네. 그래서 4대 재벌만 잘 잡으면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다. 뭐 이런 면에서 4대 재벌부터 만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이게 뭐 날자 못 떨어진다 뭐 이런 것처럼 네. 그 한진그룹에서도 지금 뭐 알아서 이제 계열사 사장 지금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일들이 발생하는 거 보니까 일단 뭐 4대 재벌을 잡겠다라는 게 여기만 잡겠다는 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뭐 낙수효과나 뭐 이런 것처럼 쭉 가는 것 같아요. 다음 행보도 지금 좀 주목이 받고 있는데 그게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게 뭐 일자리 창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치킨 가격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유명 프랜차이즈 업계 1, 2, 3위가 모두 다 치킨 가격 인상 철회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분분한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김상조 위원장은 자기는 좀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치킨 가격에 대해서 전혀 개입한 적도 없고 개입할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요.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를 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물가당국이 아니에요. 사실 물가당국은 한국은행입니다. 예. 수요 공급 조절하는 한국은행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일부에서
워낙 재벌 저격수가 왔다 그러니까 좀 덜덜 떤 나머지 좀 과잉 액션을 하고 또 과잉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재벌 저격수가 아니면 당신은 스스로는 무슨 별명을 갖는 게 가장 좋겠냐 이래 물어본 적이 있어요. 본인은 자기는 시장 파수꾼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 이럽니다. 아담 스미스 이래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에 맡기면은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된다. 이것이 소위 자유주의 경제학적 사고인데요. 거기서 아담 스미스도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자유스럽지 못하면 시장은 파괴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시장 농단이다. 시장이 형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참여자가 공급도 다수, 수요도 다수가 있어야 되는데 재벌들이 생기면 그것이 한두 명씩 하면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셔먼법이나 클레이튼 법이 생겨나게 된 이유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면에서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4대 재벌을 만났을 때 김상조 위원장이 한 유명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대목은 다른 재벌들도 새겨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4대 재벌을 만난 그 권두 발언,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특히 몇몇 재벌 기업들은 아주 좋아진다고 그랬는데 전체 국민들은 너무 생활이 어렵다. 이 대목을 잘 좀 챙겨주세요. 자, 여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정책의 그 사상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자리가 왜 안 늘어나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주도 국민 성장 정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소득 주도는 앞에 전체 소득이 아닙니다. 서민 소득이 주도가 되는, 서민 소득이 늘어서 그 서민 소득이 소비를 촉진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업의 판매도 늘리면서 국가 경제를 끌어올리겠다. 이것이 제이노믹스의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자, 재벌들만 잘 되고 있다. 그럼 재벌이 잘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재벌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통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재벌이 잘 된다면 대충 굿. 그것은 국가 경제에 비해서 좋다. 그런데 바로 불공정 경제. 본인이 의도했건 안 했든 간에 바로 아담 스미스의 그 수요 공급 시장을 왜곡시켜서 한두 명이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재벌이 잘 됐다고 한다면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소득주도 경제, 국민 성장이라는 자신의 어떤 그 경제 철학, 아니면 통치 철학,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김상조발 대대적인 경제 개혁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혁의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본인이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이게 치킨 값이 됐고요. 그다음에 어제 뉴스 보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는 현대위아에도 지금 과징금이 일감 몰아주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부과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다음에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좀 갈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재벌 정책은 워낙 이해관계자도 많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김상조 교수, 근데 그동안 최근에 했던 발언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몰아볼 때 저는 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공정 경쟁 차원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서슬프른 칼을 들고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호텔과 어느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백화점 내에 있는 음식점, 푸드 체인 같은 데 있습니다. 근데 그 푸드 체인이 다 아는 친인척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오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전형적이거든요. 백화점 안에서 빵 굽기도 어느 백화점이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가격을 더 높여도 자기들끼리, 예. 네. 그리고 영세업자들이 살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앵커님 좋은 지적하시는데 한진그룹에 조원태 씨가 쭉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예. 계열사 사표를. 그거 왜 그러냐면, 그게 임원으로 있게 되면 그것이 계열 기업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로
정연세를 다 물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먼저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질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럴 겁니다. 지금 그 BBQ 회사 같은 데도 통닭 가격을 2만 원 이상으로 올렸다.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론할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그랬냐면요. BBQ가 광고비를 프랜차이즈 그 가맹업주들한테 몇천 원씩 물렸거든요. 예. 그것은 갑질입니다. 맞아요. 이제 그 대목 때문에 이제 자라보고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뭐 자라보고 놀란다 그래서 이 통닭업체들이 앞다투어서 뭐 가격을 낮추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갑질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담합을 가만두지 않겠다. 몇몇 기업이 모여가지고 가격을 올린다든지 가격을 내린다든지 같이 논다든지 이거 담합 그만두지 않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지배구조입니다. 지배구조는 가장 늦게 출범할 거예요. 그만큼 재벌에 미치는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순환 출자를 해소하면서 이 기업이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적은 자본으로 모든 기업을 장악하는 거 이거 관두지 않겠다고 이 네 가지의 혁명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고 응원을 하고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이것이 모두가 잘못됐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잡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는 뭐 이게 우문이 현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좋아지는데 체질적인 개선이 되는데 이게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단기간에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어려운 것은 결국은 이제 재벌들의 조직적인 저항입니다. 현재 체제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굳이 이거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로비도 하고 또 뭐 한국경제연구원이라든지 정경련 같은 데를 통해서 여론 조작, 뭐 재벌을 조지면은 나라 경제가 좋아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여론 조작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단순히 프로파간다로 지금 재벌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철학적으로나 경제정책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침 지금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게 전 세계 경제 사조 면에서도요.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시대의 경제 정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낙수 효과 그거 안 되지 않느냐. 이제 분수 효과,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 안 되는 분수 효과가 필요하다.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담 스미스의 시대는 가고, 자유주의 학자는 가고, 케인즈의 정부 개입주의가 좀 득세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초심을 갖고, 그리고 한꺼번에 효과를 얻겠다 해가지고 재벌을 죽인다고 아니라 정말로 이 시장 개혁이 재벌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이것을 인식, 확신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위원장에게 한곡하게 몇 차례 권고하는데 그냥 재벌 개혁하면 좋아질 거다 말만 하지 말고 재벌 개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재벌들한테도 좋고 국민 경제에 좋겠다. 국민 경제 교육 이런 홍보전을 좀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초기에 전두환 대통령 물가를 잡았다. 뭐 다른 독재를 많이 했지만 근데 물가를 잡으면 이게 어떻게 좋느냐. 물가 캠페인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재벌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 홍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집중 투표제를 하면 전자투표제를 하면 또 무슨 감사위원 분리 투표제를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내용조차 지금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내용도 모르는데 그것을 하면 국민 경제에 좋을 것이다.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국민 경제 어떤 센터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모든 건 좋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좀 알려지고 쉽게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 그 부분도. 국민적 지지 없으면 그쵸. 아무것도 못한다. 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도 많이 주장했는데 안 된 이유는 국민적 지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국민들한테 그것을 알리고 또 재벌들한테도 그것의 장점을 알리는 그런 재벌 무슨 센터 이런 거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김상조 위원장 이야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뭐 한미정상회담 28일에 워싱턴 출국해서 29, 30일 날 백악관에서 있습니다. 이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드 문제, 그 다음에 또 북한 핵 문제, 원비아 때문에
특히 이제 북한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예. 하는 문제, 그다음에 한미 무역 역조를 개선하는 미국 쪽에서 생각할 때, 그다음에 한미 FTA 뭐 등등 이런 문제들이 현재 지금 네. 하나로 걸려 있죠. 예. 그럼 그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잘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경제사절단을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른바 이제 아까 뭐 얘기 나왔던 4대 그룹 그 총수들도 가는 것 같고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지금 사실 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분들이 가가지고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에 가는 거냐, 이게 국민들이 또 관심 많거든요. 예.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보면요. 말하라고, 플로리다 말하라고 해서 아베를 부르고, 시진핑을 부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도 가고 이랬는데, 사우디에서는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사줬죠. 그 다음에 아베는 일본 기업들에 투자하겠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하겠다. 예, 중국은 사실상 금리를 인상하고 환율을 갔다 온 다음에 중국 위안화가 상당히 강세가 됐어요. 예, 예.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많은 체면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즈니스맨 출신이고 자기가 대통령을 하면서 자기가 정상회담을 하니까 미국 경제에 좀 나아지는 게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이렇게 경제사절단이 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선전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보다는 훨씬 더 미국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멕시코로 가기로 한 공장을 미국으로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재벌 총수들이 가서 미국의 공장을 일단 만들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내 선전용 거리가 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셰일가스입니다. 이 셰일가스는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산 셰일가스로 들어오는데 지금 미국이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도 지금 미국이 셰일가스를 너무 많이 생산해서 예, 예. 또 생산성 혁명을 이루면서 아주 싼 가격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기후 협약에도 안 들어간다 이러니까 생산량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 이게 안 팔려서 골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원유 수입 세계 최대 강국 아닙니까? 우리가 원유 수입으로 가장 물이 한 방울도 안 나면서 예, 예. 또 정유 제품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란 말이죠.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셰일가스 수출하는 MOU 체결하는 지금 과정에 있어요. GS그룹이라든지 뭐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예, 예. 이번에 구체적으로 뭐 숫자가 나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MOU까지는 가게 돼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 거래였으면 세계 4강의 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돌파구란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큰 거죠. 한국의 경제인들이 대거 가서 간다는 것만으로도 미국 경제에서는 일단 이 전시 효과가 있고요. 거기서 하나하나 맺는 MOU들이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업들은 가서 또 여러 가지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산적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게 한미 FTA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또 사드 문제가 있고 북핵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가가지고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얼마 안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결하고 와야지라고 생각하시고 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물꼬가 좀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저는요. 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원래 몇 분 안 만나는 겁니다. 뭐 통역까지 또 해야죠. 양쪽에 통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저도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한국 정상들의 워싱턴 회담을 여러 번 취재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적인 어떤 합의가 아니고 서로 간의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지금 묘하게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때 한국의 대통령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주요 현안, 심지어 한국의
직접적인 문제까지도 한국 정상과는 상의할 카운터파트가 없어서 일본 아베와 중국 시진핑하고 얘기하는 이런 총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국제사회에서는 코리아 패싱 현상이다. 한국 무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가 탄핵 정국으로 우리나라 정상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골수 공화당입니다. 아주 보수 우파 아주 좀 천박한 소리를 하면 꼴통 보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좌파예요. 그럼 이제 정치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제가 좌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이런 사람 얼마나 싫어합니까? 과연 그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통큰 정치, 그 다음에 또 김정숙 의사하고 더불어서 국내적으로는 이것이 진보지만은 결국은 그 국제 외교에 있어서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 크게 나갈 수 있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여기서 얼마나 합의를 잘하느냐. 이것만 잘 된다면, 현재 한미 관계는 뭐 기본적으로 동맹 관계 출발하고 있고 잘 되리라고 봐요. 특히 사드 문제 같은 것은 협상 테이블에 안 올리는 게 낫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견이 있는 문제보다는 이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같이 갑시다. 같이 값을 어디로 같이 가느냐. 두 나라의 같이 가는 방향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잘 설득시키면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과 지금 원수가 돼서 한국과 나빠져서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정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지난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잠시 만나서 시진핑은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시진핑도 그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말이죠.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였다. 이렇게 트럼프를 세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며칠 후에 트럼프가 한국의 식민지였다더라. 이런 것을 다른 언론에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번 기회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잘못된 인식을 확고히 해명해 주면서 한국이 미국과 얼마나 가까운 나라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크냐. 또 한국과 미국이 서로서로 합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의 중요성 이런 것을 잘 설명하고 깊은 돈독한 우위를 맺고 오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 자체가 한 번에 명작 걸작이 나온다기보다는 스케치 잘 하고 오는 한미 정상회담이 되길 바란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오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남겨주시면 2부에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늦은 밤까지 전국에 5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일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큰 데다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오늘도 더위는 쉬어갑니다. 한낮에 서울과 광주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고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고요.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 28도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저녁까지 이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 속초와 울진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차츰 흐려져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7도,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단 서해와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반가운 비 소식이 많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비가 오면서 폭염 수준의 심한 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